네, 이제 주요 관심 지역 여론조사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은영 소장님, 네. 지지 정당 조사를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 오늘 갤럽 조사 나온 걸 보면요. 국민의힘이 43%, 예. 더불어민주당이 29%, 무당층이 23%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 무당층으로 좀 일부 이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43%까지 나온 거는 대통령 컨벤션 효과 이거와 좀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지역별로 좀 나온 것도 있나요? 지역별로도 지금 그 좀 자세하게 지금 자료가 예. 아직은 못 갖고 알겠습니다. 왔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기 때문에 지역별 지지도가 혹시 있다면 좀 분석을 해볼 만할 텐데 아무래도 전국 기준과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네. 지지 후보가 있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거 결과 영향 받지 않겠습니까? 예, 받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도권만 제가 오늘 좀 자료 가져왔는데 수도권의 그 경기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보다 지금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물 경쟁력이 있는 지역은 정당 지지도가 좀 낮아도 지금 그 가상 대결에서는 좀 선전을 보이는 흐름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꼭 정당 지지율만큼만 받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방선거 광역 단체장부터 한번 보죠. 관심 지역이 지금 무엇보다도 경기, 인천, 충남, 강원 뭐 이런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방송 3사가 지난 14, 15일 날 한 조사에서 서울, 경기, 인천 세 곳이 나왔는데요. 예. 서울은 오세훈 후보 49.1, 송영길 후보 29.5, 인천은 유정복 후보가 37.5, 박남춘 후보가 30.4%, 경기는 김은혜 후보가 36.1%, 김동연 후보가 37.3%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경기만 빼고는 서울, 인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 지금 그 인천과 경기는 지금 3자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3자 구도였던 후보들이 이제 좀 지지가 좀 빠지면서 어느 한쪽으로 좀 방향성을 지금 잡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요. 여기가 지금 그 지역 그 조사하는 곳 회사마다 지금 계속 숫자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민주당 후보들이 조금 더 이제 열세 구도로 가져가는 흐름이 좀 있어요. 근데 경기도는 그 흐름과는 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박완주 의원의 그 성비 사건 이후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랑 그 정당 지지가 조금 좀 하락세로 갔는데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흐름을 받지 않고 초접전 양상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몇 군데나 되고 뭐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그 혼전 양상인 지역이 한 6군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각 당 판세를 좀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9대8 그래서 8 정도의 광역 기준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을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한 10대7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더 광역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한 10대7 정도로 해서 이번 광역은 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수도권에 있어서 더 크게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윤희석 대변인 혹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계속 조사할 거 아닙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금 지금 9대8 민주당 주장, 근데 저희가 앞입니다. 그다음에 뭐 10대7 얘기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기대하는 분위기는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서울구청장 같은 경우도 25개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가 하나 갖고 있는데 뭐 20개 정도 생각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니까 20개가 가능할까 뭐 이 정도 생각인데 남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제 경향성이 더 짙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바뀐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요. 이제 인준 표결 관련한 결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인식을 좀 할 거고. 그럼 정치 고관여층이 투표를 하는 지방선거 특성상 어떤 당에 유리한 방향이 좀 더 짙어지지 이게 이렇게 바뀌거나 할 상황이 없다고 보거든요. 남은 기간에. 그러면 조금 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추세가 강화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예상합니다.
박진영 교수가 사실 지방자치 전문가 아니십니까? 참 이럴 때 참 난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특히 대선 주자들까지 나선 이런 선거에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퇴색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 전형적으로 정치 선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뭐 이 부분에는 뭐 양자가 다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원래 여당이 되면 지역개발론이라든가 국책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뜬금없이 이제 이재명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됐다는 또 원인 제공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지방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정치라는 게 정쟁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이 공약이나 정책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2010년도에 무상급식 공약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뭐 다양한 야당 시절에도 공약을 내놨습니다. 너무 정말 이 공약과 정책이 없는 선거로 간다라는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선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문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밴드웨건, 언더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헤일로 에펙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에 서울시장 지금 지방선거 지금 투표장에 만약에 가면 뭐 한 7군데인가 찍어야 되죠. 네네네. 기초의원 뭐 교육감까지 예. 해가지고 그러면 시장을 찍는 번호에 따라서 나머지 또 그냥 쭈르륵 갈 가능성이 매우 이제 우리 높지 보통 않나요? 이제 일자 투표라고 하는데요. 예. 제가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지방선거라든가 지지난 지방선거 일자 투표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91, 2% 정도 됩니다. 거의 뭐 광역시도지사의 성적에 따라서 기초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원의 성적은 같이 좌지우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 구청장이죠. 구청장 선거도 약진할 가능성이 많죠. 다만 이제 하나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이 투표를 많이 얻을 때는 주로 많이 어디서 얻냐면은 강남 상구에서 7대3 정도로 많이 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흔히 하는 이제 중립 지역들 이 마포, 흔히 영등포 이런 것들은 거의 또 비슷비슷해 버리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윤희석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20대 5 뭐 이 정도까지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한 15대 10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은영 소장 네. 아까 저 갤럽 조사 소개해 주셨는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49.1대 29.5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최종 이제 득표율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그전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좀 여든 야든 일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나요? 좀 궁금한데요. 여기 지금 방송 3사 조사고요. 이게 이제 출구 조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트래킹 조사거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격차가 지금 오늘 조사가 이번에 오늘 소개해드린 조사가 19.6% 포인트 격차 나고 있는데 예. 격차가 좀 계속 벌어지는 양상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충남도 물어보셨는데 충남은 일요신문이 조원 CNI에 의뢰해서 15, 17일 날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국민의힘의 김태흠 후보가 46.4%, 민주당의 양승조 후보가 42.2%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격차가 벌어지는 곳은 좀 어느 정도 이제 판세가 좀 지금 끝난 듯하게 보이는 지역들이 있고 지금 오차 범위 이내나 살짝 벗어나면서 초접전을 보이는 지역들이 저희가 볼 때 한 6군데 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대 서울시장 선거 그 득표율 격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 서울시장 대체로 선거는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민주당 후보들이 좀 선전하는 흐름이었는데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좀 그 여론조사랑 그 실제 투표율이 좀 득표가 좀 다르게 나온 흐름이 있었거든요. 뭐 이명박 시장이 당선됐을 때도 있었으니까 네네. 여야가 이렇게 바뀌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김민석 후보랑 차이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아직은 여론조사고 득표율이 그렇습니다. 아니지만 예. 그래서 대체로 수도권은 아무래도 이제 여야가 거의 엇비슷한 수준에서 서로 경합을 벌이는데 최근에 한 뭐 4, 5년 사이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좀 우세적인 흐름을 보였었다. 예.
박진영 교수 지금 19.6%포인트 차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12일 남았는데 얼마나 마지막에 또 결집하고 따라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단순한 구도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후보 탓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뭐 구도와 후보 탓이 같이 존재하겠죠. 후보가 이 선출되는 과정에서의 무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무리가 많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갈등 구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 민주당 지지층이 다 결집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뭐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은 뭐냐면은 이 지방선거라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정권 견제론처럼 전형적인 정치 선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 지금 발목 잡기 하고 있다. 또는 뭐 흔히 말로 실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까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정당 지지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인물 문제, 그다음 구도의 문제 둘 다 불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치고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박 교수님하고 당내 사정에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눈치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대당 뭐 조심스럽게 하지만 송영길 후보 탓도 저는 탓이 굳이 따지자면 더 많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는 대 인천 계양에서 어떤 절차와 당내 절차와 인식 없이 불쑥 어떻게 보면 종로에 뛰어들었다는 부분. 그 과정에서 뭐 종로? 서울시장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또 다 소환됐잖아요. 기억이. 386도 물러나자고 정치 후퇴하자고 했던 양반이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정치 스케줄 다음에 5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나름의 행보 아니냐는 의심이 있던 차에 연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로 또 그 자리에 가고 이런 연속 선상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중도의 성향 사람들도 이건 아닌데 왜 이러지 하고 당내에서조차도 흐름을 못 따라갔던 거예요. 예를 다시 말하면은 다른 후보군들이 개입할 못할 정도 공간을 안 열어주고 자기 당 대표를 선점해 버리니까 후보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제가 뭐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송영길 현 후보의 전 잘못도 당 잘못 못지않게 아니 당 잘못보다 더 크다고 봐요. 남의 당 일이라 말씀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신성보면은 안 여쭤봤는데 아니, 정치 관찰하고 평론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저 의식. 박진영 교수 분석보다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서울은 확실하게 인물 변수가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하고 경기 격차를 보면 인천이 7.1%포인트, 경기가 1.2%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서울 시내 다니면서 그 플래카드 문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시작하면서 다 붙였잖아요. 근데 송영길 시장 후보 그 현수막을 보면은 뭔가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얼굴을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얼굴을 넣고 활짝 웃는. 예, 근데 일단은 송영길 시장 후보 이게 이제 인천으로 우리가 계속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 갑자기 왜 여기서 플래카드가 붙었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잠깐 있었거든요. 인천에 익숙해진 얼굴. 네네. 그렇죠. 인천에서 시장을 시장하셨고, 하고 또 오선했고, 그럴 때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그 과정이 뭐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과정이 조금 어필이 좀 부족했죠. 네네. 그런 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군요. 자, 그러면은 서울시장 경기지사 받고 또 이제 보궐선거를 한번 살펴보죠. 아무래도 보궐선거는 지금 가장 관심 가는 곳이 이제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을인데 두 군데 다 대선 주자들이 좀 앞서는 걸로 나오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계양을 같은 경우는 그 격차가 사실 저희는 6대3 정도 나올 걸로 봤는데 조사 결과가 5대4 정도 나와서 그러면 이게 인천시장과 인천 기초단체장까지 이게 시너지 효과를 과연 이재명 후보가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또 교육감 선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교육감 선거는 지금 잘 모르겠다는 층이 60%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도 거의 20% 이내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지금 그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인천 지역에서 상당히 좀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 지금 40%가 넘게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 해보면 이길 수도 있겠다 그런 말도 합니다만 윤희석 대변인 대선 주자인데 꺾을 수도 있다고 실제로 봅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명분이 앞선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윤영석 후보가
16년도 20대 총선부터 지금 2번 나왔고 이제 3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25년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구호가 이재명 후보 25일 됐다. 뭐 이런 식으로 25년과 25일을 대비시켜서 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송영길 후보가 이제 서울 선거를 생각보다 좀 어렵게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송영길 후보가 인천 선거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양 주민들 얘기가 아니 뭐 여기서 5선이 났고 시장까지 했는데 인사도 없이 갔다. 그런 반응. 거기에 이제 뜬금없이 이재명 후보가 와서 또 뭐 대선 때 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시너지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이재명, 송영길 양 그 두 분이 인천과 서울 선거를 그렇게 크게 잘 이끌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윤영서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오래 지역에서 일했다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생각보다 잘 나온다. 이기냐 마냐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기길 바라는 거죠. 뭐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지역들이 영향을 미친다는데 매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관심 지역 혹시 뭐 볼 만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충청권 지역들이 예. 관심 지역이고 이제 그다음에 강원도인데 아직은 충청권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이 여론조사상에서는 약간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 언론사들이 한 실시한 조사들을 보면 이제 ARS 조사들인데 또 민주당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아까 그 6군데에 포함된 지역들이 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입니다. 근데 지금 전체 4개 지역에서 충북은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세종, 대전, 충남은 오차 범위 이내여서 여기 지역의 그 최종 후보 당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광역 그 판세가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일주일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3사 조사는 다 이제 출구 조사를 염두에 둔 조사들이어서 요 방송 3사 조사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광역은 이렇게 좀 민주당 의원들이 오차범위 내 선전하지만 기초 쪽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쪽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문제로 몇 가지 짚어보는 게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다음 주에 한번 이 부분 논의를 해봅시다. 교육감 선거 문제. 아 진짜 중요한데. 그리고 또 무투표 당선의 문제.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는 국민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찍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누구지도 몰랐는데 이미 그 사람은 의원이 돼 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죠. 다음 주에 한번 이 부분 한번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현재 여야가 계산하기에 이런 정도 이기면은 우리가 이겼다. 아니면 또 이런 정도 이기면은 뭐 선방했다. 이거면 완전 우리가 진 거다.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어떤 기준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계산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과 충청으로 볼 것 같아요. 예. 이 호남 3곳에서 제주도 한 곳 정도는 현재 좀 우세하다고 봤을 때 충청이 4곳입니다. 그쪽에서 한 2군데 정도. 예. 그다음에 수도권 3군데 중에서 2군데 정도 이기면은 선거를 승리한 선전했다. 거죠. 뭐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게 어떤 그 기준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2곳. 결국 이제 경기 인천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금 그 기준을 정했습니까? 예. 경기도 승리가 포함된 2자릿수 광역단체장 확보. 네. 이게 이제 승리라고 보고 서울을 볼 때는 구청장이야 뭐 20개 얘기를 하지만 서울시 의원이 더 중요합니다. 112석인데요. 70석 이상. 그 정도를 승리의 기준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저는 결국은 뭐랄까 뭐 상대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호남에다가 제주 그다음에 뭐 충남 대전 정도를 생각하고 있음직한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8곳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9.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최대 8 이게 보는 눈치 같은데 아시는 대로 저는 뭐 경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충남 대전 강원도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 다시 승부처가 나머지는 좀 방향은 이미 한쪽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냉정한 해석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사실 호남에 이번에 이정현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전남지사로요. 이정현 후보가 여기에서 또 얼마나 득표하느냐 하는 것도 이 좀 의미를 좀 두고 볼 만한 지점 아니겠습니까, 신성범 의원? 아, 그렇죠. 이정현 전 의원, 이정현 전 대표라는 분이 갖고 있는 나름의 상표가 있잖아요. 이게 지역구에서 그 어려운 데서 당선된 저력, 그다음에 친화력, 그리고 또한 당뇨로서 출발해서 밑바닥에서 정치판에서 커서 집권당의 대표가 됐던 이런 경력, 이런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득표를 할 것 같다. 물론 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호남 민심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0%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 호남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5.18 행사 때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대극하고 참모들까지 대동해서 하는 거 볼 때는 예산 문제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우리를 도와줄 것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정현 지사까지 표를 많이 주면 더 오지 않겠냐는 기대는 당연히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또 전북의 지금 조배수 후보도 상당히 좀 이전보다는 득표력을 보일 걸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통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한 10% 내외였는데 이번에는 한 20%까지 아까 그 이정현 후보까지 포함해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는 있거든요. 대선 때 지지율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네, 거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지방선거 끝나고 당락의 문제를 떠나서 호남 인사 소외에 해당됐던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보완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호남 인사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가 있었다면 지방선거에서 더 큰 기대를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보면 아까 윤희석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윤 스타일이니까 네. 선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인사하는 거. 선거에 신경 안 쓴다기보다는 이게 참 대통령이 인사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많은 그 전혀 정치권에서 통용되지 않았던 그런 방식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새로운 것은 참 좋죠. 그 변화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이 기존에 익숙해 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이렇게 이제 달라졌을 때 그게 옳은 방향이라면 좋은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또 혼자 막 달려가면 그건 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인사와 예산으로 챙기는 거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적 우리 상식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인사와 예산으로 챙기지 않으면은 5.18 때 보여줬던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광주 가신 거에 대해서 인사와 예산으로서 마지막에 끝까지 저는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저도 뭐 더 이상 보탤 말 없고 박 교수 말이 정치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윤희석 대변인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 교체의 완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버렸죠.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이게 그냥 자체적으로 연장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최고위원회를 인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선대회의를. 그리고 꼭 이 선거가 뒤에 대선 직후에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완성이라 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까지 지방 권력이 너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선거는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꼭 첨언합니다. 예, 정권 교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몰아닥쳤는데 그 다음에 밀려오는 잔파도 또 거대한 지진 이후에 이어지는 여진 이런 속에서 사실 야당이 싸우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열을 좀 갖춰야 되는데 또 원래 이 패배한 정당 전열 갖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론조사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진영 숙명여대 개공교수,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운계 시사일번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